요새 날씨가 아주 좋은데 여러분들 마음은 별로 안 좋죠? 오늘 태극기 집회 때 불렀던 애국가와 오늘 부르는 애국가가 좀 다르게 들립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 강연을 하게 됐는데 이 선거 기간 중이라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 이야기 좀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 선관위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중관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객관적으로 선거 판세 분석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찍을지는 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을 것이거나 아마 미정인 상태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일단 요사이 외국 정세가 아주 급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자신의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 제1번으로 놓았습니다. 미국이란 거대한 최대 강대국이 이 문제는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정하면은 거기에 미국이 가진 국가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이 집중되죠. 그러면은 그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3번, 4번째로 놓으면은 문제가 잘 안 풀리지만은 그렇게 트럼프가 결정하게 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단순하게 한국과 일본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언젠가선 위협이 될 것이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면은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 하는 국가 방어 본능이 작동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수단이 많아요. 강대국은 원래 수단이 많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대국은 외교적으로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하고 군사적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칼빈슨 호라는 이 항공모함을 한국 해역으로 보내고 또는 중국을 압박을 해서 왜 북한을 제대로 다루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한쪽으로는 또 폭격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한국에 그동안에 금기시되었던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이 연구기관에서 나오도록 만들고 해서 김정은으로서는 자기를 둘러싸고 이렇게 쪼여오는 어떤 포위망, 압박망 같은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중국 공산당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여지는 환구시보라는 잡지는 최근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이 만약 북한 핵시설을 외과적 방법으로 폭격한다면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그것을 외과 의사가 암세포를 도려내는 식으로 정확하게 핵시설을 딱 도려내는 폭격, 즉 민간지역이나 전국을 다 폭격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택적으로 폭격할 경우에는 중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외교적으로 항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의 입장이 그렇게 정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군과 미군이 손을 잡고 38선 북쪽으로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북한과 맺은 우호 조약에 따라서 우리도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아주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가능하냐? 군사적으로는 가능하겠는데 다만 당한 북한이 서울을 상대로 어떤 보복으로 나올 것이냐, 즉 장사정포로 집중적으로 갈길 것이냐 아니면 핵폭탄을 쏠 것이냐,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해가지고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다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간하면은 이런 군사적 공격을 결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공격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낮다고 보는 것이. 다만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할 경우에 북한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칼빈슨 호에 대해서 군사적 도발을 한다든지 자살 공격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지만은 하여튼 이 군사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많으니까 우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압박수단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원유 공급을 축소 또는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만주에 있는 유전으로부터 송유관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공급이 북한 소비량의 반 이상이 되니까 이것을 중단시키든지 줄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나라에 대해서 어떤 나라가 원유 공급을 끊는다는 것은 사실은 선전포고하고 똑같습니다. 1941년에 일본이 인도지나 반도로 불법 진주를 하니까 미국 석유 회사가 일본에 대한 기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동안에 온건론을 주장하던 해군이 강경론으로 돌아서 진주만 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줄어들면은 우선 군사작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기름을 끊는다는 것이 우리 기분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매우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도 또한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불과 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름. 이 선거는 아주 혁명적 상황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혁명적 상황. 이 혁명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좌파 혁명이냐? 민중혁명이냐?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혁명은 새로운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폭력혁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민중이 들고 일어난 혁명도 아닙니다. 군사혁명은 더더욱 아니고 이것은 선동에 의해서 정권이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되니까 이것은 선동혁명이라고 새로운 장명이 필요합니다. 선동혁명. 즉 언론이 선동을 하고 국회가 선동을 하고 그 선동에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넘어가 가지고 대통령이 파면된 데 그치지 않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 이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선동에서 나왔습니다. 선동, 주로 언론이 선동하는데 검사, 판사, 국회의원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면서 이런 혁명적 상황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 혁명적 상황 가운데서 60일 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혁명적 상황의 어떤 중간 결산이 이번 대통령 선거인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선거가 아닙니다. 이런 선거를 하려면 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불과 60일입니다. 60일 사이에 각 당 후보를 결정하고 토론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하는 과정이 얼마나 급하게 돌아갑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이 표 한 장으로 쫙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갖고 계시죠? 예. 이 갤럽에서 지난 주말에 발표한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례 발표를 항상 합니다. 주례 여론조사를 항상 발표하는데 이 갤럽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정치,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한 기구입니다. 갤럽이라는 미국의 회사가 개발한 여론조사 방법을 그대로 채용을 한 것인데 제일 처음에 실시한 것은 87년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그 박무익 소장이 87년 12월 대선 때 아주 시험을 했습니다.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각 언론사에 이번에 노태우 몇 퍼센트, 김영삼, 김대중 몇 퍼센트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적중했습니다. 특히 김영삼, 김대중 각축하고 있었는데 김영삼이 2등, 김대중 3등까지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때부터 이게 여론조사가 대통령 선거에는 적중하는구나 하는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에서 여론조사가
정치 문화의 하나로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총선에 관한 여론조사는 틀린 게 꽤 많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도 틀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나 출구조사는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어요. 그런데 요사이 보수청에서 워낙 이 보수 후보들이 낮게 나오니까 이 선거 여론조사가 조작된 거 아니냐, 어떻게 1000명을 가지고 수천만 명의 여론을 점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불신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 불신의 근거가 아주 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1000명 가지고 몇천만 명의 정치 성향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느냐? 짚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갤럽이 만들어낸 분석 모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누구를 찍을 거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첫째, 지역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남자냐 여자냐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연령별로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누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리고 직업에 의해서 달라진다. 또 이념 성향별로 달라진다. 이것을 잘 과학적으로 짜면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이게 사회과학의 아주 큰 업적 중에 하나죠. 인간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몇 가지 요소가 있다. 교육 수준, 여기 요새는 교육 수준을 잘 안 넣습니다만은 이 직업, 지역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이게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요사이 보면은 무슨 빅데이터란 말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SNS로 빅데이터란 말을, 빅데이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누가 20%나 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받은 사람 있을 겁니다. 있죠? 빅데이터란 말을 모르십니까? 그런 말이 많이 유행합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는 빅데이터지. 그건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뭐 누가 몇십 % 달리고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빅데이터 여론조사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 한 장으로 된 이 표를 딱 보면은 지금 현 상황은 아주 명쾌해집니다. 지난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조사한 것으로 보면은 문재인 후보, 우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오차 범위가 한 3% 될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보면 됩니다. 문재인 후보가 41%입니다. 심상정 4%, 안철수 30%, 유승민 3%, 조원진 0%, 홍준표 9%, 아직 유보하고 있다. 12%, 지지할 후보 없다. 8%, 모르겠다. 4%.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그 앞주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후보는 1%가 올랐고, 1%포인트가 올랐고, 안철수 후보는 7%나 떨어졌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2%포인트 올랐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이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은 흔히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이런 사람들을 배출한 보수의 본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문재인 후보가, 좌파로 알려져 있는 문재인 후보가 24%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심상정 5%, 안철수 23%, 유승민 10%, 유승민 씨는 TK가 고향이죠. 그리고 홍준표 26%입니다. 놀랍게도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세 사람이 지지율이 비슷합니다. 대구 경북지방에서.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즉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젊은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50대 이상에서는 안철수 지지가 높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지역 갈등보다는 연령 갈등이 제일 심합니다. 연령. 이것은 세대 전쟁이에요. 일종의 세대 선거입니다. 세대 격차 또는 세대 차이,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직업별 통계를 한번 보면은 이 화이트 칼라는 흔히 사무실 근무자를 말하는 것이죠. 은행원이라든지 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블루 칼라는 공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이 화이트 칼라는 또 봉급이 높습니다. 화이트 칼라는 제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화이트 칼라의 지지도를 보면은 문재인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50%입니다. 화이트 칼라 50%가 문재인 지지, 안철수 지지 24%. 이 반공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지는 화이트 칼라에서 불과 4%입니다. 4%. 이게 함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봉급도 많이 받는 화이트 칼라가 이제는 이른바 진보 또는 좌파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그리고 보수를 아주 무시할 정도로 따돌리고 있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적 근거는 한국에서는 뭐라 해도 보수가 40%다. 좌파 30%, 40%다. 중도 20, 30%다. 그러니까 보수가 단결하면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가 40%라는 겁니다. 고정표가 40%니까 40%를 모으면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것은 한 2, 3년 전에 여론 구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 달에부터 벌어진 이 탄핵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여론 구조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51.6%의 지지로 당선시켰던 그 보수층이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나는 보수라고 자처하는 것이 부끄럽다. 또는 나는 보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지금 당신이 이념 성향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약 25%만이 나는 보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15%포인트가 줄어버렸어요. 내가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5%, 이 조사에 의하면은 내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똑같이 25%, 보수와 중도 숫자가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약 37%로 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좌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칭 진보라고 하는 이 세력이 보수 중도보다 커졌다. 보수는 줄어들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의 이 사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보수는 작아지고 후보가 4사람이 나왔으니까 분열됐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진보 세력은 커지고 단결됐습니다. 후보는 2사람이 나왔어요. 심상정, 문재인. 그러나 문재인 쪽으로 몰표를 놓으니까 사실은 단결됐습니다. 한쪽은 보수는 작아지고 분열되고 소위 진보는 커지고 단결됐습니다. 이게 여론 구조의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수는 누구를 지지하느냐?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 지지하느냐 보면은 현재는 안철수 지지, 안철수 후보는 보수가 아니죠. 저 사람은 중도라고 봐야 됩니다. 중도. 근데 안철수 지지가 45%나 됩니다.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중도인 안철수를 압도적으로 많이 지지합니다. 두 번째는 홍준표, 보수 본류라고 볼 수 있는 홍준표 지지는 20%밖에 안 됩니다. 문재인 지지도 꽤 높아서 15% 됩니다. 근데 내가 보수라고 하는 쪽에서는 아직도 투표할 사람을 결정 안 한 것이 한 23%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23%가 막판에 어느 쪽으로 갈 거냐에 의해서 이번 선거 결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64%가 문재인 지지를 보십시오. 64% 문재인 지지. 안철수 지지는 19%. 홍준표 지지는 2%입니다. 2%. 압도적으로 이 이른바 진보 세력이 문재인 쪽으로 표를 몰아주고 있다. 선거에서는 표를 몰아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표를 분산시키면 힘이 없어요. 표를 몰아줄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칭 진보 세력, 이른바 진보 세력은 표를 적극적으로 몰아주는데 보수 세력은 표를 분산시키고 있다. 중도는 어떠냐 하면은 문재인 지지 42%, 안철수 지지 34% 비슷합니다. 홍준표 지지는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현재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 세 사람은 중도 보수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조원진까지 포함한 네 사람이 되겠는데 이 반문 연대 또는 반문 단일화라고 그러죠. 문재인 후보 좌파 대통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가 남은 15일 정도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수치를 보면은 거의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은 문재인 후보가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단일화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이 남은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일화가 되느냐 못 되느냐 반문 단일화 또는 반좌파 단일화 뭐 이름을 어떤 식으로 붙이든 그런데 이게 간단치 않는 게 과거에 보면은 선거 막판에 가서 사퇴하는 경우가 없진 않았죠. 2012년에는 통진당 이정희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투표 한 4일 정도 남겨놓고요. 그리고 2002년에는 정몽준, 노무현 두 사람이 이 후보 등록 직전에 단일화를 했습니다. 노무현으로. 2002년 선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투표 한 달 남겨놓고 이회창 후보 지지율이 한 37% 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 지지율이 각 한 20% 되어가지고 틀림없이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대세다 하는 것이 일반론이었지만은 갑자기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하니까 이게 단일화를 할 수 없는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보수고 한쪽은 이른바 진보인데 어쨌든 단일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단번에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이회창 후보를 앞서면서 끝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50만 표 차이로 노무현 후보가 역전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은 선거 기간 중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이것은 단일화를 하더라도 늦게 하면은 투표 용지에 그 이름이 찍힙니다. 요게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에 인쇄가 시작됩니다. 투표용지에. 단일화해서 효과를 보려면 그 전에 단일화를 해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안 찍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5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 세 사람 다 나는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 단일화를 하면 지금 현재로는 가장 덕을 볼 사람은 누구냐? 이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 안철수 후보는 나는 절대로 인위적 단일화를 안 한다. 국민들이 알아서 단일화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단일화를 해준다? 그게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정치인들이 단일화를 해야지 국민들이 그렇게 맞춰서 투표를 하지. 국민들이 알아서 될 사람을 찍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것은 정치가 해야 될 일을 국민들한테 넘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원래 정치라는 것은 합종 연행을 하는 겁니다. 운동은 선명하게 하는 겁니다. 운동은 과격하게 하기도 하고 선명하게 하기도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서로 타협하고 그 다음에 합종 연행하고 싫은 사람하고도 손잡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서 해달라? 조금 그렇습니다. 다만 이 반문재인, 반좌파 단일화의 그 이해타산을 들여다보면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첫째, 단일화를 해가지고 좌파 대통령의 등장을 막는다. 여기에 명분을 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좌파 대통령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는 보수 쪽에서는 우리는 보수 후보가 당선된다는 이 최선의 선택을 포기하겠다. 그러나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일화를 한다. 이거에 성공하면은 상당한 소득이죠. 좌파 대통령의 등장을 막는다는 그 자체가. 또 지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좌파, 반문재인 연합 구도를 형성을 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정당, 즉 국민의당 39석,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93석이죠 아마, 그리고 바른정당이 한 33석, 다 더하면 160석 넘어요.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반문 또는 반좌파 단일화를 한 그 구도를 가지고 그 선거 이후에도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해가지고 좌파 세력을 견제할 수 있다. 또는 좌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러니까 반좌파 단일화는 나름대로의 명분과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기에는 현재로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낮다. 그럼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국민들이 마지막에 투표를 통해서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해가지고 난 안 될 사람은 포기하겠다. 되는 사람 찍겠다. 그 사람이 최선이 아니라도 차선이라도 찍겠다. 최악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찍겠다. 하여튼 최악을 면해보자는 쪽으로 국민들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효과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만약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5월 10일에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출근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이런 선거판은 왜 만들어졌느냐? 3월 10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바로 이런 선거판을 만들었습니다. 파면 결정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만 들여다보면은 이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1년 동안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복기를 한번 해보면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총선이 있었죠. 총선에 새누리당이 제2당으로 전락하는 참패를 했습니다. 그 왜 새누리당이 참패를 했느냐? 공천 과정에서 아주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한다는 유승민 후보를 내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하는 장면들이 한 달 동안 국민들한테 보여짐으로써 국민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친박, 비박 싸움. 거기에 이항구 씨가 공천 심사위원장으로 나왔는데 그분의 대국민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짜증냈어요. 마지막에는 김무성 당대표가 부산으로 그냥 도장 찍지 않고 가버리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가지고 친박, 비박이 아주 비열한 싸움을 한다. 이게 무슨 이념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고 감투 싸움을 하고 있다 하는 그 실정을 나도록 만드는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투표 며칠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이게 여론조사가 안 맞은 경우입니다. 새누리당이 거의 3분의 2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낙관적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수층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굳이 내가 나가지 않더라도 뭐 과반수 없겠지 이렇게 된 겁니다. 과연 보수 지지층의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2당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과반수 의석을 놓쳤어요. 여기서부터 보수의 퇴조,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번에도 이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표율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5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50대 이상의 투표율이. 젊은 사람들은 뭐 날씨 좋으니까 놀러 간다. 휴일이니까 놀러 간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를 들여다보면 말이죠. 이대로 가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후보 지지층의 투표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과거에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한 83%, 과거에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94%가 투표장에 나가려고 한다. 아까 결속력이 저기가 강하다고 했는데 투표 참여율도 이른바 진보층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이 투표율과 지지율이 결합되면은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표차가 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19일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날 매우 추웠습니다. 영하 한 10도 됐어요.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투표율이 오전부터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자, 박근혜 후보 지지자가 다 긴장을 했어요. 오후에 되니까 투표장으로 막 몰려 나와가지고 투표율이 얼마나 77% 기록했습니다. 77%.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중에서 총선을 포함해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어요. 그 득은 박근혜 후보가 받습니다. 그래서 51.6%, 100만 표 이상의 차이로서 당선됐습니다. 이 이야기 하면 아주 옛날 이야기 같이 들리죠. 그런데 2007년 선거 기억나십니까? 2007년 대통령 선거.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주로 이 세 사람이죠. 세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때는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60% 약간 넘겼어요.
왜 그때 투표율이 낮았느냐? 누가 보니까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도 좌파 쪽에서 소위 진보 쪽에서 투표율이 낮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동영 후보가 너무나 큰 차이로 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도가 지금 이 선거판 구도가 2007년 10년 지나서 2017년 비슷합니다. 구도가 비슷한데 거꾸로 비슷해요. 거꾸로. 2007년에는 이 소위 진보 진영이 아주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좌파 정권의 그 아주 위험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 보수로 집결을 해가지고 또 소위 진보 진영은 분열이 되고 해가지고 소위 진보 진영에서 미는 후보가 26% 지지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씨는 49%, 또 같은 보수인 이회창 씨는 15.1%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 2017년의 선거는 1등, 2등이 보수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등, 2등이 소위 진보와 중도가 차지하고 보수는 한참 멀어서 3등을 차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07년과 2017년 이 10년 사이에 이런 큰 변화가 왔습니다. 자, 총선으로 돌아가면은 총선에 새누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위기가 오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느냐. 위기가 오면은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변명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구 때문에 선거를 망쳤다. 또는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되었다 해가지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대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대책을 취하게 됩니다. 비현실적 대책은 현실에 적용할 때 먹히지가 않아요. 현실이 어떤 사람의 이론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론이 현실에 적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대책을 내놓았느냐. 새누리당의 이 주도 세력,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분들은 우리끼리 더 뭉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거 참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른바 비박계 이 사람들이 또 당권을 잡았어요.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유승민 이런 비박계 출신들이 그 순간부터 원한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꽁 하고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찬스를 보다가 드디어 최순실 사태가 폭로가 되니까 그 30몇 명의 비박계 출신들이 좌파와 싸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좌파와 손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의 제1 역할을 한 사람은 이 비박계입니다. 비박계 30몇 명. 30몇 명. 우리가 흔히 이 사람들을 이념적 배신자라고 저도 집회에 나가면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탄핵 역풍이 불면은 이 세력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요거 하나는 적중을 했어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바른정당 3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 바른정당은 6석을 가진 정의당만큼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유승민 의원 지지율이 유승민 의원은 토론은 제일 잘하는데 지지율이 심상정 의원 지지율과 비슷하게 2%, 3%, 4% 수준입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이념적 배신, 정치적 배신은 있을 수 있고 인간적 배신도 불가피하지만은 이념적 배신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탄핵이 됐습니다. 이 탄핵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언론의 선동보도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언론의 선동보도. 왜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적대적으로 변했느냐 하는 것은 좀 설명이 복잡합니다만은 제일 큰 것은 저는 우리 언론의 양반의식, 우리 언론의 오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사회 현상을 보도를 하고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알려주는 이런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언론이, 기자들이 스스로 권력자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냉정하게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부 인사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원칙주의와 부딪히면서 이렇게 폭발을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뭐 좌편향되었다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것으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4대 종편, SBS가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에 앞장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큰 것은 이 언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오만입니다. 오만. 자기의 실력에 맞지 않는 우리 언론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저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선조부터 이 언론, 지식인들을 아주 높이 받드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저런 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슬기롭게 대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이 충돌하고 모든 언론이 박근혜 죽이기에 합심을 하니까 결국은 박근혜 마녀사냥, 박근혜 인민재판으로 가버렸습니다. 인민재판으로. 90%의 언론이 거짓말, 과장, 왜곡 하면서 한 대통령을 동네북으로 만드니까 결국 무조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저항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쓰나미가 덮쳐오듯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무력해집니다. 자기 편을 드는 언론이 단 한 군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충성을 맹세했던 친박 세력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중에 몇 사람 남겨놓고 거의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친위 세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 언론의 오보를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는데 누가 합니까? 다만 애국자들, 애국 시민들 이럴 수는 없다. 안 속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면서 태극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그 태극기 집회를 한 분들이 몇 %의 여론을 대표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마 15 내지 2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5 내지 20%다. 태극기를 든 분들은 우리가 진실을 외치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15%에서 한 20% 정도가 태극기를 든 사람들을 지지했던 것으로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태극기 집회에서 만든 정당이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 후보 조원진 후보가 지금 지지율에서 1% 미만입니다. 1% 미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기대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대로 판단해 주겠지.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탄핵이 인용될 수 없다. 대령은 기각되어야 한다. 저도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헌법재판소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법리적 판단만 하겠느냐. 정치적 판단도 할 것이다. 여론 눈치도 볼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성산이 없다.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결과는 8대 0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그것으로서 60일 선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을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구속. 아니 이 대통령이 무슨 반역을 했습니까? NLL을 북한한테 갖다 바쳤습니까? 핵 개발하고 있는 북한 정권한테 수억 달러를 몰래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속돼야 돼요.
그런데 뇌물죄로 구속을 했어요. 뇌물죄. 아니, 뇌물이면 받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돈은커녕 변호사비도 제대로 못 돼가지고 지금 집을 팔았답니다. 뇌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규정한 그 뇌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재단에 가 있어요, 재단이. 미러 K스포츠 재단에 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뇌물도 있습니까? 받으면은 자기 보증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비밀 계좌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뇌물이라는 게 재단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재단에 들어가 있는 뇌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공식재단에 들어가 있는 뇌물은, 기금은 절대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 공개된 것인데. 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최순실 딸한테 삼성이 지원해준 돈도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뇌물죄 적용이 말도 안 되는 여건 넣기입니다. 여건 넣는 거.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대통령을 어떻게 구속을 합니까? 도망갈 염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무렵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2008년에 광우병 난동을 선동하고도 조회사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9년 동안 도망다니던 자가 촛불 시위에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간부 역할을 하는데 그걸 경찰이 잡았어요.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더니 판사가 구속 사유가 없다 해가지고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아니, 9년 동안 도망다니던 자는 구속 사유가 없다고 기각시키고 전직 대통령은 구속시키고 말도 아닌 법리로서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혁명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혁명적 상황에서는 법리도 안 통합니다. 오로지 힘만 통합니다. 힘. 그러니까 우리는 개탄하기 이전에 지금 진행 중인 것이 혁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혁명적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수는 축소되고 분열되어 있다. 이른바 진보 세력은 늘어났고 결속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다음에 뭘 할 거냐, 각자 이번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찍을 사람 많을 겁니다. 절대 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까 그 보수의 여론조사대로 각자 찍을 사람이 한 3명, 많으면 4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절대 한쪽으로 표가 모아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나 표는 모여야 힘이 있습니다. 분산되면 힘이 없어요. 사표 방지 심리, 사표 방지 심리. 선거는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정치라고 그래요.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고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라고 그래요.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과거에는 총구에서 나왔습니다. 군사력에서 권력이 나왔어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유명한 말이죠.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은 표에서 나옵니다. 표. 선거는 그런 점에서 전쟁과 같은데 다만 피를 흘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선거판에서 총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유권자가 쏘는 총탄의 표입니다. 표. 기권해서 표를 안 던지겠다는 사람은 전장터에 나가가지고 총을 안 쏘겠다는 사람이죠. 그럼 국민들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야 합니다. 5월 9일 날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권할 수 있는 애국적 행동은 첫째, 투표장에 다 나가자. 투표장에 다 나가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후보를 찍으라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총탄을 표적을 맞춰서 쏘아야지 하늘 보고 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보고 쏘면 되겠느냐. 표적을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 표적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 표적을 향해서 쏴야 된다. 요 정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 범위 안에서 각자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찍으라 그런 이야기 못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 정도 범위면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지는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잡하죠? 마음이 복잡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이 아주 복잡한데 이건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점에서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각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돼요. 동시에 한국의 보수 세력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10년 가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그 10년 동안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하는 것을 반성을 해야 아마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잘못했느냐. 대책이 나오면 어디서 우리가 보수를 재건하는 기반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국내외의 정세가 이렇게 급변하는데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앞으로 한 20년을 결정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앞으로 15일 동안 국민들이 생각을 해서 던지는 표가 앞으로 15년이 아니라 20년을 결정할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뀔지 모릅니다. 정체성은 뭡니까? 대한민국 정체성은 방공자유민주주의입니다. 시장경제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선거의 자유, 이것이 보장되는 법치민주주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반공민주주의입니다. 반공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한국에서 민주투사는 공산당하고 싸운 자만이 민주주의자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공산당하고 싸우지 않고 대한민국하고 싸워놓고 민주투사라고 사칭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래서 국가 정체성이 바뀔, 국가 정체성의 또 다른 핵심은 역사관입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국가냐 하는 데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과서 개혁도 반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혁명이라는 것의 또 하나 증거는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교과서가 부인된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한민국 교과서가 현장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타살된 거죠. 봉쇄된 거죠. 대한민국 교과서를 짓밟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도 악몽이죠, 악몽. 동시에 국가의 진로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진로는 해양 세력과 함께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함께 했습니다. 미국과 손을 잡았어요. 동시에 일본과도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이런 국가 진로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바뀌면서 동시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바뀐다. 이것은 국가 정체성의 변화와 국가의 진로가 바뀌는 것이죠.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우리가 15일 동안
각자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지만은 이 시간은 붙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갑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 누가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바로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의 8대0 대통령 탄핵 결정은 이건 두고 평가를 받고 언젠가는 심판을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 보수의 재건도 헌법재판소의 3월 10일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반헌법적인 것이다. 반사실적인 것이다. 반법치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규명해낼 때, 그것을 많은 국민들이 합의를 할 때 보수의 재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냥 두고는 한국의 보수는 떳떳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한국 보수 세력의 등에 찍힌 낙인입니다. 낙인.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규명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갑제닷컴에 들어오시면 그런 기사가 많고, 또 480명의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8명의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8대0 파면 결정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는 즉시 우리 보수 세력, 대한민국 세력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 판결이 뒤집어지는, 그게 뭐 재심 절차든 이런 합법적인 방법으로 뒤집어지는 방법도 있고, 국민 여론 속에서, 국민의 생각 속에서 뒤집어지는 방법도 있는데, 이 노력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런 위기를 만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운동과 정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운동만, 보수 운동만 하면은 세상이 바뀔 것 같지만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입니다. 보수 운동은 외치는 것입니다. 당위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도권 정치가 연결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정권을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의 속성은 권력입니다.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리주의적인 이런 비타협적인 자세는 운동을 할 때는 맞지만은 정치를 할 때는 맞지가 않습니다. 목표도 잘 정해야 됩니다. 지금 전 국민의 25%만이 나는 보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25%가 4개로 갈라진 이 상황에서 그래도 반드시 보수 대통령을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게 목표가 맞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수 세력의 실력으로는 보수 대통령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목표라고 정해놓고 밀고 나가면은 결국은 누굴 도와주느냐? 적을 도와줍니다. 적을 도와줘. 이게 참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한 단계 딱 우리 실력에 맞추어서 내리면은 무슨 목표가 되느냐? 좌파 정권 등장은 막는다. 그 정도 실력은 있을 거예요. 보수 대통령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좌파 대통령 집권을 등장을 저지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은 그게 실력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실력이 없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치겠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실력과 목표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정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실력에 맞는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은 장렬하게 전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장렬하게 전사. 그러나 그것은 전쟁에서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전사하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선거판에서 장렬한 전사는 흠망한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저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욕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욕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이 듣기 싫으니까. 그런 사실 듣기가 싫어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싫은 정보는 듣기 싫어요. 그러면 안 들으면은 세상이 좋아집니까? 임진왜란 때 말이죠. 1592년 임진왜란 때 저기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이 서울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광군은 무너지고 흩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조가 보낸 군대가 신립, 기병술에 아주 뛰어나서 여진족하고 잘 싸웠던 신립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수천 명의 군대를 모았는데 그 중에 기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충주 탕금대에 진을 쳤습니다. 배수진을 쳤어요. 배수진을. 이 병법에 보면은 배수진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배수진을 치느냐? 배수진을 딱 치면은 나는 살기 아니면 죽기다 해가지고 끝까지 싸운다.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배수진은 또 매우 위험한 면이 하나 있어요. 잘 훈련된 역전의 용사들한테는 배수진이 먹히는데 오합지졸한테는 배수진이 겁만 준다. 겁만 준다는 거예요. 야, 등에 이거 강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처음부터 겁먹고 싸우게 된다. 독한 마음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오합지졸한테 배수진을 잘못 쳤다가는 망한다. 근데 그때 신립이 모았던 군대는 역전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장교가 군인들을 모아놓고 야, 적군이 쳐들어왔다. 최후 1인까지 싸우자. 말만 하면 저절로 됩니까? 최후 1인까지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주고 훈련도 시켜놓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오합지졸 불러놓고 최후 1인까지 싸우자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 허망한 죽음을 막고 적을 막지 못하는 거죠. 장교는 절대로 부하를 탓하면 안 됩니다. 이놈의 부하들이 형편없어가지고 내가 졌다 하면 그건 장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탓해야 돼서. 그런데 신립은 배수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조령에 딱 매복을 했으면은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 조령 길목을 포기를 하고 그런데 일본군은 세계에서 가장 잘 싸우는 군대입니다. 조총으로 딱 무장을 했으니까. 물론 기병은 별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척포가 나가더니 조령을 넘어서 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라고 신립 장군한테 보고를 했어요. 신립 장군이 신경질을 내면서 왜군이 접근하고 있다는 그 보고를 한 장교를 참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목을 쳤어요. 기분 나쁜 보고한다고.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전투에서 전멸돼 버렸습니다. 신립 장군도 장렬하게 전사를 했어요. 그 강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전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립처럼 싸우면 안 되죠. 신립처럼. 배수진을 치려면은 저 한니발처럼 동고동락하는 군인들이 있고 본인이 딱 중앙에 서가지고 로마군을 막는 사이에 양쪽에 있던 기병이 그 로마군의 배후로 돌아가지고 오히려 로마군을 역포위해가지고 칸나의 전투라는 데서 유명한 전투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배수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 실력에 비해서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은 실력골이 난다. 우리는 실력을 길러야 된다. 이제 보수 세력은 25%로 축소가 되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도전자로 들어갑니다. 도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린 챔피언이 아니에요. 보수 세력이 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이 체제를 지키는 수호자였어요.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졌는지 분열하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보수 세력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본인도 저렇게 되고 한국 보수 세력 전체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건 사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한국 보수 세력의 이렇게 위기로 온 이 조직 붕괴의 전 과정은 또 우리가 면밀하게 연구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반면교사로 반드시 삼아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헌법재판소, 국회, 검찰, 특검, 언론, 그리고 강성노조, 이 5개 한국의 특권층,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강성노조, 귀족노조, 이 5개 신종 양반 계급들이 좌파 선동 세력의 심부름꾼 내지 동조자가 돼가지고 한국의 법치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서 이 특권층 개혁을 저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앞으로 살려면은 보수 세력은 결코 특권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특권층, 신종 양반계급, 이 5대 특권층을 개혁해가지고 진정으로 개인의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을 이 보수 세력의 새로운 목표로 삼고 이제는 챔피언의 오만함을 버리고 도전자의 패기와 용기로서 이 난관을 극복하는 또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그 어려운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